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윤식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엄청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방송을 해도 될 분량입니다. 우선 정진상이 구속됐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정진상의 구속은 뭐로 연결이 됩니까? 이재명의 몰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김용에 이어 이재명의 최측근이 구속됨으로써 이제 이재명은 사실상 검찰이 다음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숱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이제 검찰이 수사망을 더는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곧 이재명 당이죠. 바꾸고 말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민주당의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민주당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발 정계 개편이 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도어스태핑,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도어스태핑이 중단됐습니다. 제가 방송 끝부분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MBC 이모 기자, 이 기자는 취재원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등을 돌리고 간 뒤에 두 번째는 바로 대통령의 비서관이었습니다. 대통령 등 뒤에서 무엇이 악의적인가,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를 참지 못했는지 끝내 도어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죠. 북한 김정은이 ICBM을 쏘았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으면 15,000km를 넉넉하게 날아갔을 경우입니다. 이제 미국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김정은이 핵을 소형화해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를 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비대칭 무기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핵이 그만큼 고도화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일까요? 자, 다른 뉴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일단 정진상 구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2시 반이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 저는 100% 영장 발부를 자신했는데 많은 언론들은 혹시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도와 모든 신문은 이재명 목 밑에 칼끝이 닿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거의 목 밑에 이 칼끝이 닿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더군요. 말하자면 검찰이 이재명을 정조준했다는 얘기인데 이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정진상의 구속으로 현실화되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이제 김용, 정진상 구속에 이어 이재명에 대한 배임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다른 의혹들은 거의 다 수사가 되어 있죠. 예컨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승태만 들어오면 언제든 이재명에 대한 공소장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아마 이재명을 소환 조사했을 때 한꺼번에 조사해서 공소장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대선 경선자금 8억 4,700만 원, 이 부분도 아마 수사를 할 것입니다. 이른바 대선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은 100%입니다. 또 정진상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뇌물 1억 4천만 원 등에도 관여했는지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배임 의혹이죠. 이 조선일보가 정리한 바로는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4년 3월 20일 대장동 그리고 성남의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라는 긴 제목의 문건에 결재하면서
자필로 사업 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공사가 출자하는 SPC, 그래 특수 목적 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이 메모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이재명 본인이 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SPC, 이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후에 성남도계공은 대장동 사업을 위한 SPC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고 여기에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배임 혐의, 이건 널리 알려진 것이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일입니다. 우선 검찰은 2015년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이 청탁한 대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이 뜰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에는 사업 수익 중에 1,822억 원만 배당을 하고, 그리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에는 무려 4,040억 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를 정진상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남 도계공 직원들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을 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도록 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진상이 이재명 모르게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적어도 정진상이 이재명의 뜻을 받들어, 아니면 결재를 받아, 아니면 최소한 논의를 해서,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과 정진상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의 배임 혐의는 성남시가 대장동과 제1공단을 분리개발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업자들 하여금 제1공단 관련 소송 및 사업 지원에 따른 대장동 일당의 자금 부담을 들게 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택지개발과 그리고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한 묶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1공단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2016년 이재명 시장 명의로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1공단 수용보상금 2천억 원 차입 부담을 드러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의 관심을 가진 부분은 그게 아니죠. 대장동 개발로 인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가 있는지 그 저수지를 찾는 일입니다. 바로 저수지입니다. 그 속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이재명 측근 3인방이 김만배를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수익 중에 세후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세후 428억입니다. 김용 공소장에는 대장동 일당이 이 극대화를 위한 편의를 유동규에게 요구하고 유동규는 이를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해서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재명과 정진상은 곧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치적 공동체 말입니다. 뇌물이든 불법 정치자금이든 이재명과 정진상이 져야 할 죄책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김용과 정진상이 마치 언론이라도 한 듯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단합니다. 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함께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돈을 전달해 주는데 그 포장지에 각각 돈이 얼마씩 들어갔다, 그런 포장지를 구해서 실제로 실험까지 다 마쳐서 채증을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연말 안에 이재명을 사법 처리할 것으로 언론이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연관되어 아주 재미있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들의 처지가 지금 뒤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로 4,000여 군데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 운들이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묶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자들은 작년 줄줄이 구속됐다가 최근에 모두 풀려나고 있습니다. 한 명씩 1년 딱딱 될 때마다, 그러니까 6개월 한 번 더 연장이 됐다가 1년을 채우고 풀려나니까 구속된 순서대로 지금 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줄줄이 구속됐다가 줄줄이 최근 모두 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작년 대선 국면에서 검찰의 칼날을 피했던 이재명 척 사람들, 이재명 척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에다가 제1야당인 민주당 당대표 등 방탄조끼를 다들 아시겠지만 머리 4번이나 껴 입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그 하나만으로 이미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먼저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정권 교체로 검찰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돌아온 검객이라고 불리는 검찰들, 주로 과거의 특수통 검사들이죠. 이런 검사들이 간단하게 그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진상은 대장동 입당액에서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 상당을 나눠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말씀드린 대로 그간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던 대장동 3인방은 모두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시 김만배입니다. 모친상으로 최근 사흘간 구속 집행이 정지됐던 김만배는 이틀 뒤인 24일 0시, 그럼 내일 모레죠, 한밤중에 구속기가 만료로 풀려납니다. 김만배는 작년 11월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공범들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1년간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입입니다. 10월 20일 먼저 석방된 유동규는 자유의 몸이 되자 이재명을 겨냥한 작심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최근 석방된 남욱, 유동규보다 좀 더하죠. 역시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이재명과 연관된 폭로성 발언들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어떤가요? 그는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은 열지 않고 있지만 많은 언론은 김만배의 입도 곧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더 이상 손을 잡아봤자 남는 게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25일 0시 석방되는 김만배는 아직까지는 유동규 등이 주장하는 이재명 측 지분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없다 일단은 말은 하지 않는데 뭔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김만배의 변호인은 18일 재판에서 정영학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1호 지분권자로 의심받는 유동규, 이재명, 김용, 정진상 누구라도 1호 지분권자로 행동한 사실이 있느냐? 정영학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른다. 김만배 변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말고 당시 이분들이 지분권자로 행동한 사실이 있느냐? 정영학의 답은 여전히 모른다 했습니다. 그럼 그 돈 428억은 누구 것입니까? 제가 그냥 가질까요? 참 기가 막히는 질문들과 기가 막히는 답변입니다.
그러자 김만비 변호인은 지난 8월 천화동인 1호 이한승이 법정에서 유동규는 천화동인 1호와 무관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동규 이야기를 못 들었고 배당 수행도 없었다고 했다며 당시 증언 내용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자 정영학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에 김만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입장을 받고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을 따지는 상황입니다. 김만배만 남아있죠. 많은 이들은 김만배가 석방된 뒤에도 언제까지 이재명 지분이 없다고 할까라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거죠. 이 판에 천화동인 4호 남욱이 어제 법정에서 한 말이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뿐만 아니라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될 때도 선거자금을 마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가 정영학과 전화통화를 한 녹취록을 제시하며 니네들이 모르는 돈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그래, 요 니네들이 모르는 돈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느냐. 요게 녹취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사에 대한 의미를 묻자 남욱이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김만배가 유동규 모르게 정진상에게 도지사 선거 비용을 지급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남욱은 검찰이 어떻게 알았냐고 다시 묻자 김만배가 도지사 선거에 내가 돈을 줘서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그냥 형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 비용으로 뭔가 자금이 가야 되는데 김만배가 형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돈을 주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김만배가 돈을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편 남욱은 이날 법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재선할 때도 선거 비용으로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건넸다는 겁니다. 또 남욱은 2017년 화천대유의 매달 운영비가 1억 5천만 원에 달했는데 그 일부를 현금화해서 유동규에게 매달 3천만 원씩 전달했다는 얘기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김용을 포함해 전달한다고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그러니 유동규에게 3천만 원을 주면 그 돈이 정진상과 김용에게 다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남욱은 또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유동규에게 이 얘기를 꺼내자 유 씨가 펄쩍 뜨면서 월 3천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어떻든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예의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아마 검찰은 지금쯤 이재명을 소환 조사했을 때 신문사항을 수백 개 마련해놓고 확인하는 절차만 남겨두었을 겁니다. 18일 정진상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8시간 10분 동안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8시간 10분은 이재명 일생에서 가장 길었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사상 이 최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8시간 42분에 필적할 정도로 오래 걸린 시간입니다. 이재명은 19일 다시 명언을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얘기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세월호 사건 때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가장 많이 썼던 말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배를 인양해내고 진실을 추적했지만 침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에서도 침몰할지도 모를 진실이 무엇이냐며 그 말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이태원 사건이 터지자 이 사건이 세월호 사건처럼 대중에게 크게 어필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는
막상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뒤에 역풍이 불고 자신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연달아 구속되자 악에 바친 듯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치고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포연이 그치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글쎄요, 이 군대 생활한 사람들, 특히 포병 생활을 한 사람들, 무슨 포를 쏘는데 포연이 그치면 진실이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 그럴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말을 받아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입 달린 사람은 전부 다 조작 수사다, 강압 수사다, 탄압 수사다, 사실을 조작한 것이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경이라고 하더군요. 이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이재명은 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이미 그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 얼마 전에 유시민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우울증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일까요? 이렇습니다.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패러디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검찰을 가지고 있으면 무죄, 검찰이 없으면 유죄,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사필 규정이다.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다. 그 진짜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공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이 검찰이 조작 수사다. 그래서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모경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유동규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 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과 디일을 시도했다는 법원의 언급도 나왔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의냐?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의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자, 다른 뉴스 짚겠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 하루 뒤인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젠 전혀 이슬이 없는 ICBM입니다. 합참의 발표가 이렇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고각 발사 형식으로 발사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거의 쏘아올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 ICBM은 비행거리 약 1000km 그리고 최고 고도 약 6100km 속도 약 마 20여로 탐지됐다. 우리 군은 북한이 10월 3일 시험 발사 후에 정상 비행에 실패한 화성 17형을 재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정상 각도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실험을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스듬히 대기권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뜨거운 고열을 견딜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2020년 10월 처음 공개된 화성 17형이 이번처럼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 화성 17형 ICBM이 날아가면 목적지 상공에서 다탄두가 갈라져서 하나는 필라델피아로, 하나는 워싱턴으로, 하나는 뉴욕으로, 하나는 마이애미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다 탄두를 탑재할 경우 그런 기술까지 북한이 보유를 했을 때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 전력으로 동일한 보복을 한다는 이른바 해구산, 요사이 많이 쓰는 용어로 확장 억제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이나 워싱턴, LA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때문인지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이날 F-35A 이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테일이라고 그러죠. 이 테일을 타격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로 터널 안에 있고 달리는 기차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F-35A가 북한 도발 대응 차원의 무력 시위에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공군의 F-35A 넉 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넉 대는 동해상공에서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도 펼쳤습니다. 아마 이런 훈련도 거의 최초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찾아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양국 간에 합의한 대북 확장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라. 근데 솔직히 이거 윤 대통령 뜻대로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확장 억제 이 실행력을 강화한다. 이건 미국의 동참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이 이번 ICBM 발사를 두고 안보리 계략을 뻔뻔스럽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제발 립 서비스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미일과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6개 나라는 긴급 육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회담에는 우리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미국은 카마라 해리슨 미국 부통령,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 또 저스틴 트루도 이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그리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정상들은 이 북한의 ICBM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35차례나 쐈습니다. 거의 뭐 매주 한 번씩 쏘았다고 할까요? 순항미사일을 또 3차례 발사했습니다. 그 중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총 25차례입니다. 김정은이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그는 핵 보유국을 노리겠죠. 근데 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길을 꺾어놓겠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사실상 미북 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김정은으로서는 시진핑에 기대면서 한미와 더욱 각을 세우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은 시진핑에게도 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중국의 인당 GNI가 15,000불 넘어서게 되고 2만 불 가까이 되면 북한은 중국에게 엄청난 혹이 될 겁니다. 통치자를 잘못 만나 북한 주민만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셈입니다. 자, 다른 뉴스 짧게 찍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코미디에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교복을 입고 모이라,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 6명 등 의원 7명,
그리고 민주당 의원 6명에 지난번에 위장 탈당했던 민영배 그 7명이 19일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대선 불복입니다. 민주당은 당의 방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그리고 양이원영입니까?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참석을 했고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영배 이분도 참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를 탈출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참 말은 복잡하게 했는데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MBC 기자들이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불거졌던 이 대통령실과 MBC 간의 갈등이 확진되는 양상입니다. 대통령실은 18일 항의성 질문을 한 MBC 기자의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다가 결국 21일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잠정 조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MBC 뉴스 외전에 나갔습니다. 그 말 많았던 땜빵 방송입니다. 그리고 그 뉴스 외전에 나가서 이 문제에 있어서 애초에 준비된 질문, 답변 이런 거 싹 다 밀어버리고 제가 MBC 측을 비판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진행자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기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메인뉴스 앵커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자들은 취재원이 누구든 예의를 잃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잃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질의응답이 끝났다며 돌아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뒤에서 고함치듯 그것도 슬리퍼를 신고 가서 고함치듯 무엇이 가짜뉴스냐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판을 깨는 방자한 태도이며 시비를 거는 행동입니다. 그럴 태도일 뿐입니다. 그런 태도가 그동안 쌓아올린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 우리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를 일순에 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